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현직 리턴 배치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각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 경선 상황 진단하고 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공화당 경선 레이스 좀 어떻게 보면 싱겁게 끝날 걸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우선 초반 두 판 만에 트럼프 대세론이 입증이 된 상황이고요. 경쟁 대상이었던 헤일리 후보는 사퇴론 압박 속에서도 완주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예, 이번 11월 미국 대선 경선은 네.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변 없이 당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수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공화당 경선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맞붙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셔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반이 넘는 득표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세론을 확인한 상태고 헬리 후보로서는 어떻게 언제 퇴장할 것인가 이것이 남아있다. 이것만 네.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24일 날 주요 경선지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여기가 헤일리 전 대사의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역대 최연소 주지사를 2번 성공적으로 역임을 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이곳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는 완주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네. 헤일리 대사는 전도 유망한 공화당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존재감을 정치적 고향까지는 이끌어 가면서 이제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고요. 더 가능하다면 3월 초에 있는 슈퍼 화요일까지 이제 그 레이스를 끌고 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대표를 하게 되면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헤일리 대사하고 한 30% 이상의 격차가 나요. 네. 이 얘기는 이변이 넘는 한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패배하게 되면 네. 이제 공화당 안팎에서 사퇴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네. 그리고 헤일리 대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자신이 수행해야 될 정치적인 그러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이 끝나면 사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세론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의 민주당에서도 첫 경선을 치렀습니다. 역시나 현재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크게 득표를 얻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한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시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변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트럼프 대 바이든 예. 대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될 것이다. 그것이 기정사실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양당의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예. 두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이미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차별화의 시도를 시도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이민, 남북 국경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집권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이러면서 차별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공화당 경선, 민주당 경선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 대선은 본선으로 넘어갔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3월 초가 되면 3월 중순이 되면 어느 정도 두 후보가 대의원을 거의 과반에 가까이 획득하면서 예. 사실상 이제 경선이 끝나고 본선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반기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바이든 지지자는 트럼프가 싫어서 트럼프 지지자는 바이든이 싫어서 덜 싫은 후보에 오히려 투표한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두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좀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같이 양당제가 고착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가 아니면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선을 누가 승리하느냐가 대선을 직행하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거의 경선을
승리를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유권자들에게 남은 것은 두 후보 중에 덜 싫은 사람을 네. 찍는 그러한 차선의 선택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난 거 아니냐. 예. 이렇기 때문에 차악을 차선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는 것은 그건 결코 용인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네.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서 어떤 미국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라든지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3의 후보들이 파고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제가 워낙 고착돼 있고 어떤 그 선거인단 제도라는 시스템을 봤을 때 네. 가능성이 제3 후보에 당선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차선의 그 후보를 선택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래도 트럼프를 의식하는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를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경제 대통령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인터뷰에서도 한국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예요. 네. 미국 내 경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벗어나면서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내세운 게 바이든노믹스, 즉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지고 중산층 노동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을 탄탄하게 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겠다. 이러한 그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화당 후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적인 낙수 효과, 즉 어떤 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일자리를 다시 돌려와서 노동자를 챙기는 이러한 융합형 이런 경제 정책을 썼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노믹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미국 내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봐라. 그래서 내가 이만큼 유권자들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예. 보여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것이 고물가, 고금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코로나19 이후에 교란된 공급망 사정 때문에 미국 내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떴고 네. 이러한 그 장바구니 물가가 힘들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여전히 불만이 크거든요. 여기를 공략하면서 트럼프 때와는 다르게 바이든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나에게 다시 4년의 기회를 달라. 내가 경제 대통령으로서 망가진 미국 경제를 되돌려놓겠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바이든 대통령 현지 시간 27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를 찾아서 흑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상황입니다. 2020년 대선 경선 때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승리를 하면서 초기 판세를 이제 갖고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에 나왔을 때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4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햄프셔에서 5위를 하면서 바이든 대선론이 완전히 힘을 잃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네바다 주에서 2위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1등을 하면서 1위를 하면서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잡았거든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1등하는 데 있어서 흑인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유권자층을 지지층을 보면 흑인의 표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후보의 경우에는 흑인의 표심을 얼마나 잘 잡아서 결집해서 동원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방문했다. 그래서 2020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충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현재 네. 비백인 흑인이나 라티노 같은 히스패니아나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이 민주당 지층인데 전통적인 민주적 지층인데 조금 바이든 대통령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흑인들을 위한 어떤 가시적인 국내 정책이 나온 게 없고요. 네. 또 이제 라티노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다음에 아랍계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어나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이니까 표심이 좀 이탈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흑인의 표심을 다잡기 위해서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서 감사를 표하고 자신이 흑인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보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말씀해주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 국경은 우리를 파괴하는 대량 살상 무기다.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트럼프 후보의 그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의 두 축이라고 한다면 그 강력한 미국 우선 통상 정책과 더불어서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 네. 지금 말씀하신 이민 남국경 통제 정책이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를 강조하면서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집하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보여줬던 선거 전략이고 이것이 지금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와 가지고 이 어떤 남북 국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만 해도 남북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밀국하려고 하던 그러한 수가 네. 한 25만 명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분들을 미국 내에서 수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분들을 이제 텍사스나 애리조나주 공화당 주지사들이 그 북부의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뉴욕이나 시카고 등으로 이제 보냄을 해가지고 이민 문제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시금 부각이 됐어요. 네. 원래 이민 문제는 남북 국경 문제는 경제와 더불어서 대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로 꼽히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슈화 더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를 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백인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강력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 문제가 이만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지난 3년 그러니까 그 굉장히 역대적으로 미국 국경이 굉장히 튼튼했는데 네. 지난 3년 동안에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대상 과거는 좋았다. 그거는 자신이 집권할 때 좋았는데 바이든 대통령 집권하면서 3년 동안에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남국경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이고 이걸 고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걸 갖다 극단적인 언어로 갖다 예. 표출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제 표심을 결집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난민의 수가 25만 명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이 급증할 경우에 국경을 닫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련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이제 촉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분위기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서 계속 밀리는 양상이 보이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하고 이민 문제, 국경 문제 굉장히 중요해 표심을 좌우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경 문제, 남국경 문제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약점으로 경제와 더불어서 꼽히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보여왔던 어떻게 보면 친 이민 그 정책 기조를 좀 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급진적이고 친민 그 정치성이 강한 분들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도층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바뀌네. 이거는 괜찮은데 좀 변하는 건가? 좀 이렇게 포용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공화당 측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거죠.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 이미 국경 문제를 망쳐놨는데 선거 때문에 이제 대중 영합주의를 위해서 약간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된 의도가 아니라 선거용으로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그 표심을 좀 더 자기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네. 승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민주당이 보였던 전통적인 치민인 정책보다는 좀 중간 쪽으로 이제 움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도 평가가 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민자 추방, 관세 상향,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등 이러한 이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외교 안보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그 대외 정책 기조가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선된다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승계하고
차대 발전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미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11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 관계의 견고성은 유지가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대됐을 경우에 외교 안보 측면하고 통상 측면에서 약간의 정책 기조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요거는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거래 중심적 동맹간에 의해서 아무래도 동맹들에게 돈을 더 내라, 기여를 더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동맹의 견고함을 흐트릴 수 있는 네. 그러한 정치적 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요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통상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통상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기 위해서 관세라든지 규제 강화 같은 이러한 전통적 무역 부분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부분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주화를 지금 구체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보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한미 관계에 어떤 견고함은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 쪽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나흘 만에 또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뭐 우리 군에서는 이 발사한 장소가 해상인지 뭐 수중인지 잠수함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잠수함에서 쐈을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북한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예정된 그 스케줄에 바탕을 해가지고 네. 군사력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명분이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이제 한국과 미국이 출동을 해가지고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조시킨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삼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해 준 것처럼 이번에 순항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것은 이제 그 1월 24일 날 그 순항 미사일 발사하면서 뭐라고 주냐면 이게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즉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갖다 실어가지고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군사력의 제고, 비대칭 전력의 어떤 능력을 향상했다. 이거를 주장한 거거든요. 이것의 후속 조치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해상에서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여기에 전략 순항 미사일 즉 잠수함에서 이제 그 핵탄두를 탐도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 지역에서의 어떤 자국의 어떤 군사력 제고를 노리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군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말씀드린 것은 북한은 이제 그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 이런 개선은 뒷전으로 두고 우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국의 군사력을 제고하는 이런 모습을 차곡차곡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연합 훈련 북한에서도 계속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북한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이게 미국 대선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큰 틀에 두 가지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연합 훈련을 거론하면서 계속 이제 그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책임이 한국과 미국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위적 측면에서 군사력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군사력 제고를 위해서 도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이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에 북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시에 아무래도 그 북미 정상회의가 활성화됐고 네. 3번의 정상외교하고 정상회동이 있었어요. 그걸 본다면 그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은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미 관계,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현상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트럼프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갖다가 중지하는 거였어요. 네. 이미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때 다시 김정은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도발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러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